네, 이제 그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신뢰도와 그 타당도의 어떤 뭐 정의, 그런 이제 뭐 일반론적인 그런 느낌들을 좀 잡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둘의 관계, 요거 관계를 보고 나서요. 그리고 뭐 신뢰도에 뭐 어떤 뭐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신뢰도가 얼마나 뭐 신뢰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평가할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도에도 뭔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는요, 저는 일단 요거를 그 관역을 사용해서 이제 그 느낌을 잡고 이제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만약에 약간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신뢰도는 일단 여기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그 입사 시험을 치러요. 근데 그 입사 시험을 오늘 10시에 A라는 건물 101호에서 딱 치릅니다. 그리고 뭐 답도 모르고 복기도 못하고 뭐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또 가서요. 똑같이 10시에 그 똑같은 A동 건물에 가서 똑같은 101호 호수에서 똑같은 앞열 뭐 몇 번째 자리 거기서 똑같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때 두 점수가 오늘 치른 점수랑 내일 똑같은 자리에 가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시간을 재고 똑같이 푼 점수가 똑같다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0점 나왔는데 내일 100점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50점 맞았는데 내일도 50점 맞았어. 그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일관성이 있다. 신뢰성이 높다. 그렇죠?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일관성, 신뢰도. 이제 신뢰도는 이제 일관성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역에 이제 비유를 하면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10발을 쐈는데 그 어느 부분에 맞추는 상관없이 여기 다 10발 쏘고 여기 다 쟤네 다 열고 다 10발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요거는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50점 맞았는데 내일 또 가서 50점 맞고 그 다음날 또 가서 50점 맞고 그 다음날 가서 또 50점 맞고 그 10발을 다 쐈더니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요. 좀 크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역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뭐 10점, 9점, 8점, 7점. 그래서 이렇게 10발을 쐈더니 이렇게 높으면 신뢰성이 높은 거고요. 또 여기다 막 10점이 막 5밀 조밀 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는 뭐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발이 다 모여 있으면 이게 이제 5밀 조밀 잘 모여 있으면 뭐 50점, 49점, 뭐 48점, 51점, 뭐 100점 만점에 잘 모여 있으면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전날 치렀던 그 시험이 다음 날에도 치렀을 때 점수가 비슷하게만 계속 나와주면은 그거는 이제 일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타당도는요. 그 어떤 정확성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래는 그 관역으로 비유를 하면 그 정확하게 그 10점을 맞추는 거라는 뜻도 되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느낌을 좀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활쏘기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관역에 활을 쏘는 그 활쏘기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 관역에 그 활을 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활 쏘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자가 그 어떤 달성하려는 목적이 활 잘 뽑는 사람이다. 평가자는 그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뽑자라는 목적이 달성되려면 10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자가 뽑고 싶은 사람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활 잘 쏘는 사람을 뽑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쏘기라는 시험, 즉 그 수단, 활쏘기라는 시험, 활쏘기 시험이라는 수단과 그 활 잘 쏘는 사람을 뽑자라는 목적, 그래서 이 수단과 목적의 부합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냐가 원래는 이 타당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약간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회사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업무 성과를 잘 내는 사람, 일을 아주 잘 하는 사람, 날라다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입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입사 시험을 100점 맞은 사람이 뽑아놨더니 실제 일을 너무 잘해요. 뭐 영업이익이 10배가 됐어. 우와 막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이제 그 정확도가 높은 거죠. 왜냐면 그 수단과 입사 시험이라는 수단과 우리의 목적이 그 업무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 입사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실제 와서 일을 잘하네. 그러면은 그 타당도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목적,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 입사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했더니 실제 그게 잘한다. 그러면은 그 타당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입사 시험이 100점이어서 뽑아놨더니 회사가 망했어요. 이거 좀 말도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게 타당도가 그 낮은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느낌을 좀 잡으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도는 이제 그 관역에 화살을 10발 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관역에 화살을 10발 쐈는데 정가운데 10점 구역에 모두 맞추는 겁니다. 여기 다다다다다다 10발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타당도가 이제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그림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타당도랑 이게 그 지금 타당도가 높죠. 타당도가 높았잖아요. 10점에 다 맞췄으니까. 그쵸? 타당도가 다 높아요. 근데 타당도 높으니까 어떻죠? 신뢰도가 무조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그 타당도가 높으면 그 신뢰도는 그냥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뢰도만 높은 거 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렸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외곽에 다다다다다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는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높은 거, 그 다음에 신뢰도만 높은 거, 타당도는 낮고 이렇게 해서 그림 2개를 그려놓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2개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여기 저희 시험에 한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 그 지문을 제가 아마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10발을 여기 신뢰도만 높고 타당도는 낮은 그림,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도가 높고 신뢰도까지 높은 그림, 타당도가 높으면 그리고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 잡아두시고 쭉 읽어 나가시면 풀립니다. 그래서 그쵸, 엉뚱한 곳에 10발 오밀조밀 다 맞춘 신뢰도만 높은 관역 떠올리고 그다음에 10점 구역에 10점 구역에 가운데 10점 구역에 모두 다 맞춘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 높은 관역을 떠올리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신다. 라고 해서 이제 푸시면 타당도가 높으면 타당도 높죠. 여기 타당도 높은 그림이 이거죠. 타당도 높으면 신뢰도 반드시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낮다. 타당도가 만약에 낮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점 관역에 못 맞춰도 엉뚱한 곳에 오밀조밀 여기 있죠. 타당도가 낮은데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아도 타당도는 높을 수 있대요. 이 말이 뭐죠? 그러니까 타당도가 높으려면 이미 타당도가 높으려면 이미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뢰도는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타당도가 높을 수 있다? 타당도가 높을 수 있으려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틀린 문장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높아야 타당도가 높게 나온다. 요거는 아니죠. 타당도가 높아야 신뢰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에 또 10발 다 맞춘 경우 요거죠. 요거 생각하시면 신뢰도가 높아야 아닌데 신뢰도 높았는데 타당도가 높게 안 나왔죠. 타당도 높으려면 가운데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2개 그림을 떠올리셔서 푸시면은 이제 거의 그냥 뭐 정답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한번 써놨네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을 수밖에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놨으니까요. 요렇게 저는 관역을 떠올리셔서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뭐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시면 이제 선생님들만의 그런 것들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나오고 이제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그 신뢰도는 이제 일관성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있는 지문이 거의 저희 시험 그 다 지문을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하나씩 보시면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검사의 문항수가 많아요. 많으면 당연히 신뢰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일단 옳은 게 맞고요. 왜냐면 아까 만약 관역을 예로 들면 한 발을 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신뢰도가 높은 건지 안 높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발만.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딱 쐈습니다. 딱 했는데 여기 맞았어요. 근데 이 한 발만 보고서 이게 지금 신뢰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 없죠. 그래서 2발, 3발, 4발, 5발 써보니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신뢰도가 낮은 거겠죠. 근데 2발, 3발, 4발, 5발, 6발 이렇게 검사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진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 맞는 말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높아질 약간 엄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뭐 아무튼 근데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으로 알고 계신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한 가지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100가지 했었을 때 그렇겠네요. 신뢰도가 높아지겠네요.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보다 이제 100가지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100관역을 썼느냐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요게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신뢰도가 이 신뢰도가 신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저희 다 시험 표현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반분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요. 이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내적 그 신뢰도를 먼저 볼게요. 이 내적 일치 신뢰도는 검사 내 문항이 얼마나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보시면 이게 예를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적 일치 신뢰도는 뭔가 좀 튀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질문들이 쭉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일관성을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뭔가 문항이 뭔가 좀 이렇게 튄다?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일치 신뢰도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반분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반분 신뢰도 검사는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분 신뢰도는 뭐냐면 그 1번부터 10번까지 원래의 문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1번, 1, 2, 3, 4 해서 뭐 이렇게 10번까지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눴다. 반으로 분할했다라고 해서 뭐 보통 1, 3, 5, 7, 9, 2, 4, 6, 8, 10으로 홀수 짝수로 번호를 나눈대요.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수가 유사한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쵸? 이 두 개가 그 점수가 유사한지.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을 치렀는데 뭐 1번은 뭐 맞았고 2번은 틀렸고 뭐 3번 뭐 맞았고 4번 틀렸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반분 신뢰도가 안 맞겠네요. 2, 4, 6, 8, 10은 다 틀렸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 맞고 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1, 3 맞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1, 3, 5, 7, 9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바꿔가면서 그 신뢰도 뭐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반분 신뢰도는 그 검사의 어떤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항이 있으면 그거를 막 쪼개가지고 그 두 개의 점수가 홀수로 한 점수와 홀수 문항 점수와 짝수 문항 점수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 한 점수와
6번부터 10번까지 하는 점수를 비교해서 그 두 개가 점수가 비슷한지,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수가 유사하면 그게 신뢰도가 반분 신뢰도가 높다 이제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동형 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 동형 검사 신뢰도는요, 요게 좀 약간 그러니까 같은 형의 그 검사를 해서 신뢰도를 측정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한 개의 그 시험지와 어떤 한 개의 시험지를 딱 만들었어요. 한 개의 시험지 1번부터 10번까지에 있는 한 개의 시험지를 만들고 나서 그것과 완전 거의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 그래서 뭐 이번 시험은 어려웠네. 이번 문항 1번부터 10번은 어려웠네. 다음번 문항의 1번부터 10번은 쉬웠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 같은 형의 그 난이도 두 개의 시험지를 쳐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우면 점수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없다라는 뜻 같고요. 그래서 비슷한 같은 형의 그 난이도의 문제들을 만들어서 두 개의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두 가지 형 모두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을 그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또 다른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 두 개를 실시했더니 점수가 비슷하면 동형 신뢰도가 높다 이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이게 제일 쉽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점수가 유사하면 당연히 이제 그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이제 높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당연히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 시간이 짧을수록 이제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1분 있다가 다시 측정하는 거랑 20년 좀 짧고 한 70년 있다가 다시 측정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암기력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아무튼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기간이 짧을수록 신뢰도가 이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뢰도 개수는 이제 70에서 80, 요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이게 저희 시험 그 기출 문제 그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당도 개수는 30, 타당도 개수가, 그래서 그럼 타당도 개수도 바람직한 게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그때 제가 그 30에서 50이라고 이제 찾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적어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바람직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지 60도 바람직하지 않아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정답 지문으로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저희 시험에 요거는 이제 그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70에서 80은 바람직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70, 80이요. 이게 그 0.7, 0.8입니다. 그 0.7, 0.8에 70, 80이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이거 0.7, 0.8입니다. 요거 0.7에서 0.8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70, 80. 근데 이것도 100을 곱하면 아닙니다. 신뢰도 개수라고 했으니까 0.7, 0.8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개수라고 했으니까 0.7, 0.8이 맞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래서 0.7, 0.8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타당도 개수는 30, 50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좀 약간 너무 좀 다양하다 그래야 되나? 다양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되게 내용이 더 많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살짝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좀 약간 이제 바람직한 거니까 이게 약간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요 타당도 개수 30, 50은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뢰도는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당도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 타당도는요, 그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엄밀히 더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 측정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속성,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징 내용, 특성,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측정했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나는 뭐 만나고 싶었어요. 뭐 뽑고 싶었어요.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고 싶었어요라고 해볼게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뽑아놨더니 와,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너무 일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당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측정하려고 할 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떤 사람을 측정하려고 할 때 그 측정 도구가, 그러니까 시험이 그 뽑으려고 하는 목적에 얼마나 정확하게 부합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타당도다 라는 느낌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이제 타당도의 이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시면 이 타당도가 뭔지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 이 타당도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내용 타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면 타당도, 그리고 준거 타당도의 예측 타당도와 동시 또는 현재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측, 동시, 현재 타당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 준거 타당도에, 그렇죠.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동시, 현재 타당도가 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 얘는 또 뭐 구인 타당도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다. 그래서 여기 수렴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이제 그 떠올리기 어려우시면 준예동 구수변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예동,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 지문에 얼마든지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암기를 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가 있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요거 암기만 하고 계시면 이제 맞힐 수 있기 때문에 준예동 구수변, 준예동 구수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예동 구수변이라고 해서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이제 변별 타당도가 있다.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 안면 타당도는요, 여기 보시면 내용 타당도는요, 그 검사 문항이 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그 잘 담고 있냐, 잘 반영하고 있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면 산업안전지도사 그 1차 시험을 치르는데, 그 산업안전지도사 만약에 1차 시험이 뭐 산업안전보건법 1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근데 거기 문제에 대해서 뭐 산업안전에 대한 뭐 법 조문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한 20번 가다가 갑자기 물리학 문제가 나와요. 응? 뭐 물리학 문제를 풀래요. 뭐 갑자기 뭐 뉴턴, 뭐 아인슈타인,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니 뭐 물리학 뭐 제 몇 법칙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거 뭐지? 그렇죠.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전에 대해서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산업 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인데 갑자기 물리학에 대해서 물었다. 뭐 뉴턴이 나오더니 뭐 만류인력의 법칙 막 이러면서 뭐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내용을 잘 반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는 그 검사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나, 얼마나 잘 담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그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물리학을 엉뚱하게 물었다. 그러면은 검사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네요. 그러면 이제 내용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면 타당도는요. 그 안면 이게 뭐 페이스인데 이게 좀 약간 그 뭐 외관상 요 뜻 때문에 페이스라는 표현을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면상 이제 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페이스 타당도예요. 페이스. 그래서 얼굴 뭐 표면 막 이런 뜻이잖아요. 표면. 그래서
이 외관상 이 검사 문항이 그 적절해 보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검사 받는 일반인, 사람, 뭐 수검자, 여기 있네요. 수검자, 검사 받는 사람, 수검자, 그리고 일반인들, 전문가한테 타당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뭐 그럴듯하네, 뭐 이런 느낌. 아, 이거 그래도 뭐 잘 뭐 만들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외관상 뭐 적절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뭐 설문지야? 이것도 뭐 시험이라고 만들었어? 막 이러면은 그 타당도가, 안면 타당도가 좀 떨어진다? 이제 약간 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워드가 뭐 표면상, 뭐 외관상, 검사 문항이 적절해 보이는지, 그리고 수검자, 그리고 뭐 검사 받는 사람에게 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 이 검사 문항이 외관상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적절해 보이나?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만 뭐 보지 말고 한번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게 좀 적절해 보여야지 좀 타당도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뭐 안면 타당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검사 받는 입장에서, 수검자 입장에서 검사 문항들이 그냥 이 외관상 적절해 보이는지 이게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그래서 이 안면이 페이스라는 그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문항이 외관상 이제 적절해 보이는지, 일반인, 뭐 수검자, 검사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타당해 보이는 정도를 이제 안면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예동이네요.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그 동시 타당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측 타당도와 이 동시 타당도.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이 예측 타당도는요, 그 예측한 게 그 타당도가 있냐? 그 약간, 그래서 그 예측할 때 우리가 입사시험, 아까 입사시험, 그죠? 신입사원 선발시험 점수, 그죠? 입사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높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입사시험을 치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사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높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입사시험을 치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사시험을 잘 본 사람이 실제 업무 성과가 뛰어난지 실제 이제 나중에 가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사시험을 잘 본 사람이 업무 성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 타당도가 높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입사원 선발 점수와 그쵸, 입사 후 성과를 직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거치가 실제 그 업무 성과입니다. 실제 업무 성과고요. 회사 들어와서 이뤄낸 업무 성과고요. 예측치는 그 실제 시험 선발 점수입니다. 요 선발 점수, 이 선발 점수가 예측치. 그리고 준거치는 이제 실제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성과를 낸 그 업무 성과, 그 점수,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이게 일치한다. 그러면은 예측 타당도가 당연히 높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뭐 준거치와 예측치 시점이 이제 다 상이하다, 다르다. 예측치는 입사하기 전에 선발시험 점수를 본 거고, 준거치는 입사하고 나서 1년, 2년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준거치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시점이 당연히 상이하네요. 준거치와 예측치의 시점이 상이하죠. 이건 입사 시험 볼 때, 이건 입사하고 나서 업무 성과가 나왔을 때니까 예측치 시점이 상이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 타당도는 또 이제 그 현재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시, 현재, 뭐 커렌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니까 현재 그 동시, 상이한 게 아니라 동시.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그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만든 시험지를 갖다가 한번 치러보게 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부장님이 오시더니 이거 내년도 입사 시험인데 한번 좀 풀어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풀었어요. 풀었는데 입사는 했지만 집중해서 풀어봐줘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서 막 풀어가지고 딱 드렸어요. 그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부장님이 딱 보시니까 업무 성과와 비례하는지, 지금 내가 지금 내년도 입사 시험 문제를 푼 거랑 나의 지금 업무 성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성과가 현재 그 일하고 있는 업무, 그 현재 종업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내년도 입사 시험 문제지를 주고 풀게 해서 두 개가 제가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동시 타당도가 이제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 옆에 있는 직원은 업무 성과가 보통, 근데 시험 점수도 보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동시 타당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잘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 수단이 이제 적절하게 잘 이제 부합이 됐으니까, 목적과 수단이 잘 적절하게 부합이 돼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시 타당도, 현재 타당도 이게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보시면 예측치, 내가 시험을 지금 풀고 있는데 준거치 성과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점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예동 마치겠습니다. 준거 타당도에는 예측 타당도와 이제 동시 현재 타당도가 있고, 예측 타당도는 입사하기 전에 봤던 그 시험 점수와 내가 입사하고 나서 그 성과를 비교해서 그것들 비교하는 거고, 동시 타당도는 현재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뭐 내년 선발 시험지 그런 것들을 풀게 해서 지금 시점에 그 업무 성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문제 수단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이 되는 문제지를 풀게 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비교해 보니까 맞네,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가 점수가 높네. 그럼 이제 타당도가 이제 동시 타당도가 이제 높게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 구수변, 그 구성 타당도에는 그 수렴 타당도와 그 변별 타당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성 타당도가 말이 좀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이론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정도로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솔직히 이거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너무 좀 어떻게 설명드릴지 잘 모르겠고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다행인 게 요 말은 이해를 못해도 이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는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타당도는요, 그 같은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둘이 비슷해. 같은 개념인데 같은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같은 개념을 물은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했지만 같은 개념을 물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여기 있네요.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글로 써서 제출하세요, 하나는 말로 구두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둘 다 점수가 높으면 요거는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구두로 또는 시험 써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둘 다 점수가 높으면 이제 수렴 타당도가 높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변별 타당도는요, 다른 개념,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개념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개념이니까 다른 각자의 개념에 맞는 측정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개념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니까 둘의 상관관계가, 둘의 관계가, 점수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되잖아요. 뭐 일치하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타당도가 낮은 거고요. 둘의 여기 있네요. 둘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야지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약간 좀 말이 안 되지만, 다른 개념인 음주 측정과 폐활량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음주 측정은 뭐 정확하게 하려면 후 부는 거 있죠. 경찰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후 부는 거, 아니면 뭐 좀 더 혈액 검사하면 더 정확하겠죠. 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혈액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뭐 폐활량 측정도 뭔가 뭐 산소 마스크 쓰고 막 뛰게 하지 않나요? 막 그런 거 있죠. 뭐 런닝머신에서 막 뛰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마스크 막 쓰고 있고 막 입김 나고 그러면서 폐활량이 뭐 어떻게 되시네요. 막 그런 거 선수들 막 측정하잖아요. 근데 이 전혀 다른 개념을 한 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야지 타당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폐활량과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피검사만으로 했다. 그러면 피검사로 폐활량을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관관계가 없겠죠. 없으면 그죠, 타당성이 높은 거겠죠. 없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다른 개념에 맞는 방법으로 각각 측정을 해야지
당연히 다른 개념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서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둘의 관계가 낮게 나와야지 낮게 나오면 이제 타당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준예동 이제 구수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타당도는 이제 외관상 적절히 보이죠. 그 내용 타당도는 그 검사 문항이 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반영하고 있는지 담고 있는지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사 선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인사 선발은 시험 문제 유형이 이렇게 그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올바른 합격자, 뭐 잘못된 합격자 등 해서 이런 것들을 묻는 시험이 한두 번 아니면 여기 지문에 섞여서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사 선발 시 그 선발률, 기초율 등라고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그 선발률과 기초율만 일단 공부를 해서 갔었어요. 근데 그 올해 시험에 일단 나와서 운 좋게 뭐 맞추기는 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설명을 시험 문제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도 다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한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빈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그림을 하나 좀 그리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 그려두시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두셔가지고 오른쪽이 이제 여기가 예측 변인입니다. 예측 변인, 뭐 예측치, 그 예측 변인이 시험 성적, 그러니까 입사 시험 성적. 그래서 입사 시험 성적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예측 변인, 예측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도 됩니다. 예측 변수, 뭐 예측 변인, 뭐 예측치, 뭐 입사 시험 성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예측이고요. 예측 변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시험 점수, 시험 점수고요. 이게 마우스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로축은요. 세로축은 그 준거 변인, 준거치 업무 성과라고 해볼게요. 준거치. 그래서 준거. 실제 이 준거가 뭐 어떤 그 크리테리언 그래가지고 어떤 뭐 기준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무 성과. 업무 성과라고 해볼게요. 업무 성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계속 막 예측치 시험 점수가 실제로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이 실제로 업무 성과를 잘하면 뭐 타당도가 높다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에 대부분 다 표현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씩 뭘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면을 4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겁니다. 나눠서 이렇게 4등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요 시험 점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도 되는 합격 점수라고 할게요. 점이고요. 여기는 그 세로축은 업무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무를 뭐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직무를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무 성과 기준점 뭐 직무 업무 성과 뭐 기준점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업무를 뭐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직무 성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뭔가 나누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뭐 성과 기준점 그냥 직무 기준점이라고 일단 적어둘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을 이제 보실 때 여기 그 합격점 이 합격점이 여기 말하면 80점이라고 볼게요. 80점 이쪽 이상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 합격점 왼쪽 이 80점 미만 맞은 사람들은 입사 시험 점수가 낮으니까 탈락을 해서 집에 있겠죠.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집에 있겠죠. 그리고 이 직무 기준점 위로는 실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를 시켰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를 시켰을 때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잘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무 기준점, 여기 직무 성과 기준점 아래 있는 사람들은 직무 성과, 실제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무 성과를 못 내는 사람, 직무 성과를 잘 내는 사람, 회사에 합격하는 사람, 회사에 불합격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게 4개의 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세팅을 이제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2가지 개념을 꼭 암기하셔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그 선발률 그리고 이제 기초율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선발률은 그 여기 보시면 기초율부터 해볼게요. 기초율은 전체 지원자 중에서 입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면서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자 수 중에서 업무의 그 성공적 직무 수행자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요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율. 다시요. 여기 기초율 전체 지원자를 했습니다. 전체 지원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90점을 맞았는데 일을 잘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90점을 맞았는데 일을 못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뽑지 않았지만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불합격을 했지만 불합격한 사람이 다행히 일을 못해. 그럼 잘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 요 윗부분의 비율 이게 이제 그 기초율입니다. 그래서 기초율에 다시 보시면 기초율은 여기 있습니다. 그 전체 지원자들 중에서 입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면서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의 비율. 그래서 전체 지원자 수 중에서 성공적 직무 수행자 수의 비율. 여기를 그 직무 그 성과 기준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성공적 직무 수행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 여기가 이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선발률은요. 선발률은 전체 지원자, 총 지원자 중에서 몇 명을 뽑는지 비율.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10명이 붙었다? 라고 하면 선발률이 몇 프로죠? 그렇죠. 10%죠. 1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지원해서 선발률이 만약에 1%다. 그러면 1명만 뽑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1명을 뽑았다. 그러면 또 선발률이 1%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율은 그 전체 지원자 수 중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근데 전체 지원자 수 100명인데 여기서 보니까 30명이 일을 잘해요. 그 성과를 만약에 잘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30%, 그러니까 기초율이 뭐 30%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구역이 있고요. 위에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제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그림에서 요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요거를 가지고 그 올바른 합격자, 잘못된 불합격자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렸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아무튼 이 2개가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것은 합격자나 불합격자라는 말이 아니라 올바른 잘못된 것이란 말이 중요한 거. 요거는 이제 시험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6번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올바른 합격자는 합격을 시켜놨더니 역시 일을 잘하네. 이게 어디죠? 올바른 합격자는 합격을 시켜놨더니 역시 일을 잘해? 합격을 시켜놨더니 합격점 여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합격점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 중에 일을 잘한대.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겠네. 여기죠. 여기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올바른 합격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올바른 합격자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불합격자는 실제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인재를 불합격시킨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건 잘한 거죠.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인재를 불합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이제 불합격했죠. 불합격했는데 일을 못할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올바른 불합격자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불합격자는 일단 채용을 했대요. 채용했더니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데 채용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성과를 못 내는 뜻이겠죠. 채용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성과를 못 내. 채용했는데 우리 회사에서 채용했죠. 여기가 채용했는데 직무 기준점 아래예요. 직무 성과 기준점 아래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분명히 이제 여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못된 불합격자겠네요. 거기가. 그래서 불합격 시켰는데 알고 보니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겠죠. 불합격 시키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은 불합격
해서 회사에 일을 못 나오지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었으면 이렇게 업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분면이 어떻게 보면 이 말을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그 네 개의 그 그래프를 풀어놓거나 이 말을 그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랑 좀 일치한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 시험은 이제 요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저희 시험이 아마 요걸 한번 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이란 말이 들어가야 그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올바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올바른 합격자는 합격을 시켜놨더니 역시 일을 잘하니까 당연히 잘한 거고요. 올바른 불합격자는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인재니까 불합격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뭐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올바른 합격자와 잘못된 합격자는 뭐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올바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 기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 그리고 잘못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 그림에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향해야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방향이 올바른 합격자와 올바른 불합격자잖아요. 이 보시면 올바른 합격자가 여기고요. 올바른 불합격자가 여기입니다. 올바른 합격자는 합격시켜놨더니 일을 잘해. 그리고 올바른 불합격자는 불합격시켜놨더니 다행히도 그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기업이 추구해야 될 방향.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이게 이제 그 지양해야 될 방향이죠. 그죠? 잘못된 합격자와 잘못된 불합격자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선이 이어진다던가 막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게 그 비슷하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그 선발률과 기초율 관련해서 이게 저희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일 텐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보면은 기초율과 선발률 요거는 꼭 이제 알고 계셔야지 그 문제를 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요 개념은 꼭 알고 갔었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측 변인의 합격점, 예측 변인의 그 선발 시험에 여기 있죠. 입사 시험 점수 요 시험의 합격점이란 합격자와 불합격을 구분하는 기준 맞죠? 여기 구분하는 기준 요 합격점은 구분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율이 100%래요. 근데 기초율은 뭐였죠? 그 전체 지원자 수 중에서 일을 아주 잘할 것 같이 날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총 지원자가 모두 다 입사 성과를 매우 잘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나 뽑으면 돼. 아무나 그냥 뽑으면 돼요. 기초율이 100%라는 말은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을 뽑아도 내년에 저희 회사 영업이익이 뭐 10배 증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뽑아도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뽑아도 우리 회사가 10배 회사가 성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기초율이 100%면 총 지원자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전체가 다 입사하면 전체가 다 입사시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새로운 선발 도구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시험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뽑아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사람이 100%라는 뜻이에요. 일을 워낙에 잘하는 사람. 여기 기초율이 입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 잘하면서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들인데 100%래요. 그럼 전체 지원자가 100명인데 이 100명이 날아다니면서 다 일을 잘해요. 그러면 이 선발 도구의 뭐 유용한 거? 뭐 유용하다. 이제 뭐 그런 뭐 선발 도구가 뭐 효과가 좋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발 도구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뽑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율이 100%면 그 이제 다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날아다니니까 선발 도구 시험 볼 필요 없다. 그냥 뽑으면 된다. 이제 그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발률이 그 낮다라는 거는 그 선발률이 낮다라는 게 그 선발률이 정의가 그 총 지원자 수 중에서 몇 명을 뽑는지 비율이잖아요. 근데 선발률이 낮다라는 건 만약에 선발률이 뭐 20%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발률이 낮아져서 1%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명 중에 1명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기존의 100명 중에 20명이면 5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근데 선발률이 1%가 되는 순간 경쟁률이 100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잘 뽑아야 되잖아요. 한 명을 뽑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선발 도구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게 당연히 커집니다. 이 선발 도구, 이 시험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명이 20%일 때랑 1%인 시험을 준비할 때랑 마음가짐이 워낙에 달라질 거예요. 그 시험의 중요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못 보면 그냥 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되려면 엄청나게 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선발률이 1%여서 그 100명 중에 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그 시험의 가치가 그냥 커진다. 선발 도구. 이 시험의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발률이 1 이상이라는 뜻은 만약에 그 선발률이 1이에요. 그러면 그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100명을 뽑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100%예요. 근데 선발률이 1 이상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미달이 난 거거든요. 120명을 선발률이 만약에 120%예요. 근데 100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2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달이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발률이 1 이상이라는 뜻은요. 지원해 오는 즉시 그 어떻게 보면 선착순 개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지원자 수 모두를 뽑겠다라는 그 말이기 때문에 1 이상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이라는 뜻은 지원자 수 모두를 뽑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선발 도구를 사용할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률이 1 이상이라는 뜻은 좀 말이 안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1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야 우린 120명 뽑을 건데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달인가?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어쨌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선발률이 1 이상이라는 뜻은 지원자 수 모두를 이제 뽑겠다라는 말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당연히 그 시험 뭐 안 봐도 되죠. 그냥 선착순으로 오세요. 뭐 좀 약간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달라가지고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발률이 1 이상이라는 거는 선발 도구가 이제 사용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거의 뭐 맞습니다. 굳이 뭐 시험 볼 필요가 없죠. 그냥 다 뽑겠다라는 건데 100명 다 뽑겠다. 근데 100명 왔는데 우리는 선발률이 1.2였어요. 그럼 120명을 뽑았는데 뭐야 100명밖에 안 왔네. 어쨌든 지원자는 다 뽑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선발 도구 사용이 의미 없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1 이상이 되면 약간 좀 의미가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발률과 기초일의 상관은 0이다. X. 요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적어놨고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선발률이 아까 1 이상이라고 하면 지원자 모두를 이제 채용하므로 모두 다 채용을 하는데 하고 나서 모두 다 일을 잘하는지 뭐 날라다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선발률이 점차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분포에 있는 그 직군이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잖아요. 누굴 뽑았는지를 모르니까 성공적 직무 수행자의 비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겠다. 라고 해서 저는 이게 좀 약간 아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선발률이 1 이상이라고 하면 지원자 모두를 채용함으로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100명을 그러니까 선발률이 2여서 100명이 지원을 해서 100명을 모두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모두 다 일을 잘하는 날아다니는 지원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0,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 높아지면 성공적 직무 수행자, 그러니까 기초율에 따른 그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표본이 많아지니까. 그 선발률에 따라 뽑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의 일을 실제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0이다라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요거는 근데 이따가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24년 기출이고요. 작년에 이제 60번 문제였는데요. 저는 요거를 일단은 뭐 3번을 해서 이제 일단은 운 좋게 맞았고요. 이제 보시면 그 유용성이 높은 인사선발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그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이 이제 읽어보시면 예측변인의 타당도, 이 시험 선발, 그 시험을 봤을 때 그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그 평균 점수, 전체 집단의 그 평균적인 중거 수행, 그 크리터리언 이렇게 있네요. 그 성과 점수 있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예측변인, 여기서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진다는, 그러니까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진다라는 말은 입사 시험 봤을 때 그 선발되는 시험 점수가 그 업무 성과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선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그 실제 직장에 들어와서 업무 성과를 잘 낸다. 그러면 이제 타당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에 비해 그 평균적인 업무 성과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해 새로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은, 업무 수행 성과는 당연히 그 높아진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좀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게 좀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회사에 2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2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A와 B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A와 B가 원래는 그 100점을 맞고 들어온 사원이에요. 예측변이 시험 점수가 100점을 맞고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00점을 맞고 사람들이었는데요. 시험 점수는 100점이었는데 실제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업무 성과가 빵이에요. 빵. 이 사람은 회사 돈을 까먹었어요. 마이너스 100 막 이래요. 이 사람은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줬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성과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걸 뭐 점수화시켜서, 성과를 점수화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했더니, 그리고 평균을 했더니 기존에 있던 사원들의 점수가 마이너스 50이에요. 업무 성과 중거치가 마이너스 50이래요. 근데 이제 예측변인의 지금 타당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예측변인의 타당도, 이 시험 점수가 업무 성과의 그 어떤 그런 정확도, 그 타당도를 그 예측변인의 타당도를 그 목적과 그 수단에 맞춰서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타당도가 낮은 상태였는데 이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진대요. 그러면 CD가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요. CD가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100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근데 이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높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냈을 때 100점을 내는 거잖아요. 타당도가 높으려면. 그쵸? 타당도가 높으려면 100점을 낸 거예요. 업무 성과를. 그래서 나누기 2하니까 평균 점수가 100점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시면 기존의 마이너스 50이 평균이었는데 이 신입사원, B에 합격한 집단, 이 신입사원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은 당연히 높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이렇게 예측변인 타당도가 낮은 경우,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낮았다가 이렇게 커질수록,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에 비해, 그렇죠? 전체적인 뭐 중거 수행이 마이너스 50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걸 4개를 다 더하셔도 됩니다. 100, 200, 마이너스 100이니까 200, 100 하면은 평균 하면 50이잖아요. 평균 그냥 50에서 4개를 다 더했을 때 평균 50에서, 아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그 다르니까 기존 것만 해야 되네요. 기존 것만 해서 이 마이너스 50에서 이 신규분들 합격한 집단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그 평균적인 중거 수행에 비해 이 합격한 집단의 평균, 이 합격한 집단이에요. 합격한 집단의 이 합격한 집단 요 2명 CD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은 높아졌죠. 타당도가, 예측변인의 타당도가 커졌으니까. 커질수록 이제 합격한 집단의 평균 수행, 그 평균적인 중거 수행, 그 성과 점수, 이런 여기 성과, 이 직무 요거에 올라간다. 타당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요거랑 또 아닙니다. 요거 또 같은 말이긴 한데, 요거는 일단 5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발률이 2번 보겠습니다. 선발률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선발률이 낮을수록 만약에 그 예측 변인의 가치는 커져야죠. 선발률이 만약에 100%였어요. 100%. 그래서 선발률이 그 총 지원자 수 분의 합격자 수잖아요. 최종 합격자 수. 그러다 보니까 선발률이 100%라면 100명을 지원했는데 100명을 다 뽑았습니다. 근데 이 선발률을 낮춰볼게요. 101%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을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측 변인, 이 시험의 가치는 당연히 커지죠. 선발률이 1이면 시험 안 봐도 되는데 선발률이 1%가 되면 시험의 가치가 엄청 커집니다. 이 예측 변인의 가치가 엄청 커집니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기초율이 높을수록 기초율이라는 게 총 지원자 수 분의 일을 잘하면서 아주 날아다닐 것 같은 사람,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은 사람의 비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율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 기초율이 높을수록 사용한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은 높아진다.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기초율이 한 1%라고 해볼게요. 1%. 그래서 이 100명 중에 기초율이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지원자 수가 100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업무 성과를 정말 잘 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인 뿐인 거예요. 기초율이 1%라는 말은. 100명 중에 한 명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옥석 같은 그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는 그 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발 도구의 유용성, 그 시험의 유용성이 엄청 커야 되겠죠. 기초율이 낮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가려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데려와서 우리 회사에 이득이 돼야 되게 하니까 기초율이 1%라면 100명 중에 한 명을 어떻게든 걔를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선발 도구, 이 시험의 유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초율이 극단적으로 해서 100으로 가볼게요. 100명의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100명이 모두 다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 시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뽑아서 와도. 그렇기 때문에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필요 없어지는 거죠. 선발 도구의 수준은 점점 낮아지겠죠. 기초율이 높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번을 찍었었고요. 근데 이게 그 4번이 저는 시험장에서 이게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이제 맞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3번이 명확하게 이제 틀렸기 때문에 4번을 막 생각을 해서 요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서 요거를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0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이 뭐 음의 상관, 뭐 양의 상관 이래가지고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1 사이의 값을 뭐 갖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이면 이제 음의 상관이면 어떤 반비례 관계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양의 관계면 비례 관계. 그래서 그리고 0이면 이제 무관계거든요. 따지고 보면 0이면 관계가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발률과 기초율, 이 상관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읽었을 때 요거는 저는 저 그림을 요게 아주 처음에 공부 시작했었을 때 한번 얼핏 봤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봤었습니다. 요거 이제 나올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신에 선발률과 기초율의 개념만 이렇게 가져갔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예측 변인의 점수와 중거 수행으로 이루어진 산점도가 1, 4분면은 높고 3, 4분면은 낮은 타원형을 이룬다. 이게 이제 여기 문제가 유용성이 높은 선발 도구잖아요. 유용성이 높은 선발 도구. 그러면 여기서 올바른 합격자와 올바른 불합격자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발 도구를 썼으면 합격한 사람들은 일을 잘해야 되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막 분포가 되고요.
그리고 불합격한 사람은 일을 못 해야 돼요. 이러면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쵸? 그래서 올바른 합격자와 올바른 불합격자, 올바른 합격자와 올바른 불합격자를 이렇게 해냈을 때, 이렇게 입사 선발 시험 도구를 만들었을 때, 이런 걸 띄고 있으면 이 입사 선발 시험의 그 예측 변인의 그 유용성, 그죠? 이 인사 선발 도구 유용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사분면은 높고 3사분면은 낮은 타원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1사분면이 어디냐면요. 1사분면이 여기예요. 저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완만하게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막 이렇게 이어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사분면이 높고 1분면이 높고 3분면이 낮다. 1분면이 높고 3분면이 낮은 타원형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시험 문제에서 이제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유용성이 낮은 인사 선발 도구, 그러니까 잘못 뽑았어. 여기겠죠. 잘못된 합격자, 잘못된 불합격자, 요거겠죠. 요게 그 사람들이 인사 선발이 아주 낮았어. 그러면은 다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합격자, 잘못된 불합격자.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보면 분명히 이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나온다. 1,3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2,4가 나온다 하면 2분면이 높고 4분면이 낮은 타원형, 그러니까 유용성이 낮은 인사 선발 도구에서 이 산점도라 그래요. 스캐터, 흩뿌리다. 지금 여기 막 흩뿌렸잖아요. 이렇게 흩뿌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예측 변인의 점수와 중거 수행, 그죠? 예측 변인의 점수와 중거 수행으로 이루어진 산점도, 예측 변인인 점수와 그 여기 중거 있잖아요. 중거치, 예측치와 중거치로 이루어진 이 3점도가 유용성이 높은 인사 선발 도구는 올바른 합격자와 올바른 불합격자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그 그림이 스캐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1분면이 높고 3분면이 낮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용성이 낮은 선발 도구의 경우에는 이제 다 잘못 뽑은 거예요. 잘못된 합격자, 잘못된 불합격자에서 여기 모여 있다. 그래가지고 2분면이 높고 4분면이 낮은 이제 타원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또 시험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거 4번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은 0이다. 저는 시험장에서 이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왜 틀렸는지 좀 이제 이게 복수 정답으로 같이 틀렸다라고 3번과 4번이 같이 틀렸다라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만약에 선발률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지원자 모두를 채용하는 거잖아요. 100명의 총 지원자 수 분의 그 선발률 100명을 다 뽑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직무 수행자의 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표본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발률이 높아질수록 그 성공적 직무 수행자의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으로 보는 게 그 3번은 약간 좀 틀린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은 아예 무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관계가 없어. 얘네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선발률이 만약에 1%입니다. 1%인데 그리고 100%인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선발률이 1%와 100%인 두 개의 가정을 해보면 선발률이 1%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1명을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발률이 100%라는 것은 100명 중에 100명을 뽑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초율이 이게 아무래도 만약에 타당도가 그 예측 변인의 타당도가 유용성이 굉장히 높은 인사선발 도구여서 이 한 명은 날아다닌다라고 해볼게요. 이 한 명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한 명은 굉장히 날아다닙니다. 근데 100명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99명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명만 일을 잘하고요. 99명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발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1에서 1%에 100%로 갈수록 이 99명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반비례 관계가 그 형성되는 걸 수 있잖아요. 선발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죠? 일을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관계가 형성이 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을 아예 무관계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복수 정답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0이다도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0일 수도 있고 뭐 0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또. 그래서 이 선발률이 그 1 쪽으로 1%에서 100%로 갈수록 만약에 이때 기초율이 만약에 그 1%여가지고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한 명을 채용했었으면 이제 되는 거였는데 그 나머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계속 선발률이 높아질수록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무관계, 완전한 관계가 0인 거는 틀린 것이다. 이제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24년도 기출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인데요. 요것도 좀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3번으로 찍어서 일단 맞추긴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시험을 풀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풀었냐면은 일단은 내적 읽어보겠습니다. 내적 타당도는요. 그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가 독립 변인과 가외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다. 근데 이 어떤 그 이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만약에 여기 만약 그래프에 뭐 x, y가 있으면 이 그래프의 기본 가정은요. 이 x가 독립 변수잖아요. 이 x 값에 따라 y 값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뭐지? 이게 그 y는 x였나요? 여기가 원점을 지나면 그렇죠. 1이면 1, 2이면 2, 3이면 3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아마 기본 가정이 다른 변수, 요 독립 변수 외에 독립 변수 외에 다른 변수를 가외 변인이라고 하거든요. extraneous 뭐 variable 뭐 이런 식으로 가외 변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립 변인과 이 독립 변인의 외적인 변인, 다른 것들은 뭐 z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y는 x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독립적이다. 다른 변인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전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 가정이 되어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인과 가외 변인의 영향에 따라 신뢰하는 정도이다. 이 내적 타당도는 틀린 거가 되는 겁니다. 가외 변인은 빼줘야 되는 겁니다. 독립 변인과 온전히 독립 변인에 따라서 종속 변인의 변화는 다시 해볼게요. 내적 타당도는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가 독립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쵸? 그래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가외 변인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얘는 고려하면 안 되거나 얘는 다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실험의 목적으로 하는 만약에 뭐 공부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속 변인 시험 점수가 올라간다. 요거를 막 실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측정하는 그 독립 변수를 공부 시간만 가지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옆에서 뭐 부모님이 너 왜 공부 안 하니 잔소리하는 거 그런 거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학원을 뭐 다녔니 안 다녔니 뭐 학원 뭐 그런 거 포함하면 안 되고요. 뭐 학원을 뭐 다녔니 안 다녔니 그런 것도 포함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순수하게 그 독립 변인이 공부 시간만 가지고 종속 변인인 시험 점수의 변화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 가외 변인은 원래 그 고려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할 때는 솔직히 제가 이 역균형화라는 뜻을 시험장에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일단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3번도 처음 봤습니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 공식 포뮬라 20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준다. 뭐 알려준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용 타당도와 앞면 타당도는 저희 앞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타당도가 아니잖아요. 다른 타당도예요. 앞면 타당도는 페이스, 표면으로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이냐. 그 내용 타당도는 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측정을 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 실험 뭐 이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실험과 준실험에서 실험실 시험보다 준실험에서 통제를 더 많이 한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하다. 준해서 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에 좀 준해서 하다라기 때문에 실험실 실험이 이렇게 완전하게 그 외부랑 독립된 상태에서 딱 이제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통제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아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잔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해서 공부 안 하니라고 하면 공부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뭐 그런 약간 좀 예시가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예시가 좀 틀린 예시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른 변수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실험실 실험이고요. 그래서 통제를 많이 하고요. 준실험에서 이제 통제를 덜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틀린 것 같았고요. 저는 2번하고 3번 중에 진짜 뭘 찍을까 하다가 그냥 3번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역균형화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할 때는 그 균형화 반대로 균형을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그거잖아요.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고 내일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만큼 시험을 치러서 그걸 하기 때문에 역이라는 말이 들어갈 여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카운터 이런 게 요 말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왜냐면 한번 검사한 똑같은 검사를 그 다음날 가서 했으면 그냥 순균형화 아닌가? 순균형화? 그래서 뭐 이러면서 역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3번이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3번일 거야. 라고 해서 3번을 찍었는데 이제 맞았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다시 이제 이거 영상 촬영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균형화가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측정해 보는 게 이제 뭐 그 A를 풀고 뭐 B를 풀었다. 그러면은 B를 먼저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B를 다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A를 푼다. 그래서 이건 순서. 그 순서를 이제 바꿔감으로써 어떤 걸 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순서가 바뀌었을 때 뭔가 데이터가 틀어지나 뭐 결과값이 틀어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이제 역균형화를 시켜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균형화는 그 순서를 바꿔본다. 어떤 뭐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측정을 해본다. 그래서 이게 뭔가 관계가 있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역균형화를 이제 한다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 요거는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뭐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찾아보면은 저희 반분신뢰법이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분신뢰법에 무슨 문제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반분신뢰도에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는 게 좀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인 거라고 이제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이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쿠더 리차드슨 공식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알려준다. 그래서 저희 그 앞서서 했던 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그렇죠. 반분 신뢰도도 그 검사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반분 신뢰도에 어떤 뭐 좀 문제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해결해 준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이 뭐 해결해 준다.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찾아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암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번 문제 보시면 업무를 수행 중인 종업원들로부터 이미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의 생산성 자료, 그렇죠. 현재의 업무 성과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에게 검사를 실시한대요. 뭐 내년도 입사 시험지를 주면서 검사를 해보겠죠. 그래서 그 검사 점수들과 그 생산성 자료들과 생산성 자료, 성과 점수와 그 내년도 입사 시험 점수를 비교해서 그들의 상관을 구하는 타당도는 이거는 그렇죠. 컨커렌트 동시 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현이 그 동시 현재 타당도네요. 이 컨이 들어가면 뭐 함께 막 동시에 막 이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접두사로 con이 들어가면 약간 그런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커런트 커런트가 뭐 현재 막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영어를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그 동시 타당도 이제 동시 타당도가 될 거고요. 내적 타당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암면, 내용 새로운 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또 여기 있습니다. 20년 기출이네요. 인사 담당자 김 부장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적절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그쵸, 어떤 입사시험, 뭐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검사의 문항수는 내적 일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저희 아까 했었죠. 그 검사 문항수가 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그 신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적 일관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이 내적 일관성이 내적 일치 이제 그거거든요. 내적 일치 신뢰도 요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 문항수가 20문제만 내야 되는데 갑자기 20문제만 내야 되는데 시험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10,000문제를 내래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수험생이 10,000문제를 풀래요. 문제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막 내다 보니까 도저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문제를 냈어요. 물리학 문제. 그러면 내적 일관성 정도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예시가 이상하긴 하지만 저희가 2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큐에 대해서 올해부터 10,000문제 풉니다. 과목당. 그래서 그 출제위원님들이 도저히 내다가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하고 있던 심지어는 누가 그냥 물리학 문제를 내보자 이러는 거죠. 그 출제 문제 한 분. 그래서 그래 물리학 문제. 뭐 10,000문제 중에 물리학 문제 하나 낸다고 틀려서 뭐 그게 영향을 미치겠어? 합격에 영향을 미치겠어? 이러면서 내는 거예요. 좀 약간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내적 일관성도 영향을 지금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본 신뢰도 요거는 이제 반으로 쪼갠다라는 거죠. 2, 4, 6, 7, 8, 1, 3, 5, 7, 9 뭐 쪼개거나 1, 2, 3, 4, 5, 뭐 6, 7, 8, 9, 10라고 해서 요것도 그 반본 신뢰도도 그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 내적 일관성 또 보여주는 게 하나 더 생겼죠. 이제 이거죠. 내적 일관성 보여주는 게 이제 쿠더 리처드슨 공식 20. 얘도 이제 내적 일관성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실 때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 두 개는 여기 반본 신뢰도와 이 반본 신뢰도에 약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없애려고 했던 게 쿠더 리처드슨 공식 20. 그것도 이제 검사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면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가 일반인들 수검자들 검사를 받는 사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검사 문항지를 봤을 때 이거 뭐 그냥 괜찮은 거 같네 뭐 이 정도. 그래서 검사 문항들이 외관상 이 표현 들어가면 이제 확실해지고요. 그래서 특정 검사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보이는 정도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안전에 대한 시험을 제가 치러 갔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출제 문제를 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를 제가 딱 봤는데
그 뭔가 좀 이상해요. 이거 완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제 외관상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 봤을 때 뭐 거리낌 없이 이거 뭐 이런 문제 뭐 당연한 뭐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외관상 그냥 특정 검사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준예동 그렇죠.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예동이 있고요. 동형 검사, 이 같은 형 검사는 같은 하나의 시험 문제와 거의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내서 그거를 두 개를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시험 A라는 시험지와 그 B형이라는 그 시험지를 두 개를 갖고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수가 유사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동형 검사 신뢰도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그래서 동일한 개념을 이제 측정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검사, A, B형, A형, B형을 하나의 집단에, 그렇죠, 하나 실시해서 이제 측정한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검사의 문항수는 내적 일관성 정도의 영향을 완전히 미치지 않지는 않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적 일관성 정도의 영향을 이제 충분히 미칠 수 있다. 라고 해서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시험 요것도 제가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쪽에 시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에 근데 거기 사지선다여서 좀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좀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이쪽 시험 관련해서는 여기 새로운 문제가 이렇게 있길래 요거 잘하면 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거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문제를 냈어요.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수행 수준 간의 관련성이 높을 때 어떤 타당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건 좀 쉽죠. 그래서 이게 뭐였죠? 예측 타당도 있죠. 예측 타당도 보시면 신입사원 선발 점수와 입사 후 성과를 비교한다. 요 말을 한 검사에서의 점수와 나중에, 그쵸, 입사 선발 시험에서의 점수와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로 직무할 때의 수행 수준 간의 관련성이 높대요. 그러면 그 예측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여기는 예측 타당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저희 시험에는 아직 요 타당도에 대해서 물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 타당도에 대해서 물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높은 상관을 실제로 보여주고,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낮은 상관을 보여주는 타당도는 어떤 것인가? 이거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걸 읽고 나서 이 4개 중에 실제 이 보기가 4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준예동 구수변이에요. 준예동 구수변. 그래서 구수변 할 때 구성 타당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입니다. 수렴 타당도가 그거였잖아요. 같은 개념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둘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면 이제 타당도가 있는 거고, 다른 개념을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둘 사이에 상관이 없으면 타당도가 높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히 해석은 안 되지만 아무튼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높은 상관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높은 상관을 실제로 보여주고 관계가 없는 것은 낮은 상관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산안법 2조 정의를 물었을 때 그 속성을 물을 내면
그 어떤 검사를 할 때 뭐 구두로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글씨로 써서 제출할 것인가. 그래서 그럴 때는 높은 상관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이 좀 적용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높은 상관을 실제 보여주고. 솔직히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타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 둘 사이에 그 관계가 없는 것은 그 낮은 상관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 음주 측정이랑 그 폐활량 측정은 관계가 없으니까 낮은 상관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산안법 2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른 측정을 방법을 했었을 때 높은 상관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렴 타당도다. 그래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이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런 뭐 높은 상관과 뭐 낮은 상관 이런 표현이 나와준다라면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통해서라도 이제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이제 저희 그 시험에 그 아직 이쪽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충분히 문제가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수변 했었을 때 요게 타시험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썼다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 또 5번 넣고 뭐 이상한 거 하나 넣을 수 있거든요. 뭐 준예동이니까 준예동 구수변 그 다음에 5번 여기 뭐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5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써주고 그러면은 저희 시험 기출 문제 유형이 이게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이런 거 때문이에요. 그 보시면 그렇죠. 저희 시험에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집한 후 이렇게 해서 동시타당도.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이 문제를 써놓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타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실 수도 있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타시험에서 문제 그 수준을 어떻게 내나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나 하다가 요거 내면 괜찮겠다. 요거 새로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3번 보기도 구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6번까지는 다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필수 생산 관리 그 필수 7번에 이제 생산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습니다. 여기가 네 문제 무조건 매해 네 문제 여기가 무조건 매해 그 네 문제 나오는 파트일 거예요. 생산 관리가 여기가요. 그렇죠. 매년 거의 이제 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4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다음 주까지 산업심리학 해가지고 요것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다음 주까지 해서 최대한 빨리 3월 1일 그때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고요. 네,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